자, 이번 시간에는 수출장 명세서 및 영세율 매출 명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출 시장 명세서 양식이 나와 있는데 수출 시장이라고 해서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처럼 해외로 물건을 뭔가를 수출한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이 수출 시장 명세서는 아래 보다시피 기타 영세율 적용도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거 봐서 수출하는 재화나 영역 외에 영역의 수출은 사실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수출의 재화의 수출 외에 그러니까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러니까 가서 현지에서 뭐 영역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처럼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수출 시장명세서 작성할 때 꼭 수출이 있어야만 작성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다? 그 외에 수출 재화 외에 기타 영세율 적용되는 것도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수출 시장 명세서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물건을 배에 실어서 혹은 비행기에 실어서 국외로 수출하는 것만 생각할 텐데 그거는 여기 수출 재화 이 내역이 여기에 합계로 해서 한 줄로 쭉 표현되는 거고, 예, 여기 나온 것처럼 수출 재화가 이 한 줄로 쭉 표현되는 거 외에도 그 외에 기타 영세율 적용되는 것도 입력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작성 방법 나와 있는데 이 서식 작성 방법에 일련 번호, 그 다음에 몇 번째인 거냐, 그 다음에 수출 신고 번호. 수출 신고 번호는 수출하려면은 일단은 수출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수출하려면은 그냥 수출하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하고 수출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야지 합리적으로 이제 나중에 국외에서 돈이 들어와도 얘는 수출해서 돈을 받은 거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수출을 신고를 안 해놓고 해외 돈이 계속 들어오면은 이제 이런 외화 입금이 왜 이루어지는 건지 소명하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출을 신고하고 하면 수출 신고 번호를 받아요. 관세청에서 수출 신고 번호를 받게 되고 그거를 언제 신고인지 입력해야 되는데 선적일자나 기적일자, 배에 실어서 배나 비행기에 실은 일자, 그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수출에 대한 기준점은 상대방이 받는 시점이 아니에요. 선적이나 그러니까 내가 수출하는 것은 내 할 일은 배에다가 물론 뭐 수출 조건에 따라 다르겠죠. 뭐 도착지 인도 조건, 뭐 선적지 인도 조건, 뭐 이렇게 조건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배에 실는 그 시점이 수출의 매출을 인식하는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나 비행기에다가 실었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을 가지고 그 시점에 따라서 매출, 영세율 매출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선적 기저귀를 어떻게 보면 돼요? 그런 것은 이 수출 신고 번호는 우리가 뒤에서 볼 이 수출 신고 필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선적 기저귀는 송장, 물건을 보낼 때는 송장이라는 걸 작성해서 보내는데 송장에 이 선적일 기저일이 나와요. 근데 다만 아쉽게도 선적 기저일이 뭘로 돼 있어요? 영어로 돼 있어요. 한국말로 해가지고 써서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받는 상대방이 이 한국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지금 코리아에서 외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거의 국제 표준으로 할 수 있는 영어로 된 문서를 받아보고 언제 보내진 무슨 화물이구나 알 수 있는 거지. 한글로 써서 보내면은 물론 요즘에 K 뭐 팝이 뭐 붐을 일으키면서 한국 K 문화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한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글을 다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한글로 된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못 알아보겠죠. 그래서 여기에 선적 기저일자는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어로 된 송장을 잘 찾아가지고 선적일자를 찾아내야겠죠. 그리고 통화 코드는 돈을 어떤 통화로 받기로 했는지,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달러로 받겠지만은 같은 달러도 여러 가지 달러가 있어요. 이 호주는 또 호주 달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US 달러가 D가 아니라 그건 AUD.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뭐 달러 이렇게 있고, 또 홍콩 달러가 있어요. 홍콩 달러는 홍콩 HKD 홍콩 달러가 있고, 달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같은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발행되는 통화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물론 영국 뭐 유로
같은 경우에는 뭐 유로화를, 영국국 같은 경우에는 뭐 파운드화를 사용하면 통화 코드를 입력을 해주고 이 선적일자나 기적일자의 환율을 적용해서 해줘요. 뒤에 이제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금액은 원화 그렇게 하면 여기 통화 코드 환율과 외화 금액을 입력하면 원화가 계산되어져요. 이렇게 환율 곱하기 외화 하면 원화가 계산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수출 제화 수출 공급 시기는 아까 말한 뭐다? 선적일 기적이다. 배에 실은 날이나 비행기에 실은 날이다.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 제화의 공급가격이 확정된 때가 공급 시기다. 왜? 원양어업은 먼 데 나가서 조업을 해서 한 경우잖아요. 조업해가지고 생선 같은 것을 얼려가지고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잡은 시기, 그냥 잡아갖고 한 시기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금액도 모르는데. 그래서 공가격이 확정되는 시기, 이만큼 잡아갖고 왔더니 이만큼의 얼마에 수출하기로, 팔기로 했다. 되는 시점이 공급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수출 제화의 공가액, 원화 환산의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환가한 경우에서 언제 환가했냐가 중요해요. 언제? 공급 시기인 선적 기적이 되기 전에 수출 대금을 외화로 받아서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우리가 환가한 그 환율대로 하는 거예요. 환가 금액으로. 그 다음에 그 외에 돈은 먼저 받았지만 나중에 환전하거나 이거예요. 공시까지 수출을 원화로 환가하지 않거나 돈을 받았지만 원화로 환가하지 않았거나 혹은 돈을 아예 선적일 이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급 시기에 기준 환율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실제 환가한 금액이 아니라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있는데 이때가 선적 일자리 공급 시기예요. 선적일 공급 시기인데 대금을 먼저 지급받고 내가 환전을 이때 했어요. 이때 했다면 실제 이때 환전한 이 환전의 환율에 따라서 금액을 적어주면 되겠죠. 하지만 내가 구분해서 해봅시다. 내가 돈은 먼저 받았는데 잠깐 여기 받은 것을 위로 할게요. 돈은 먼저 받았어요. 먼저 받았는데 이 선적일보다 먼저 받았는데 환전을 나중에 했어. 선적일보다 나중에 하거나 혹은 받은 것도 자체도 나중에 받아서 나중에 환전하는 경우에는 이 파란색인 경우에는 어떻게 했다? 이 날짜의 기준 환율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이 공가액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먼저 받아서 먼저 환전한 경우는 실제로 이 환전한 금액이 환가한 금액이 이 공가액이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던데 무슨 경우가 있냐면 아니 이 수출하는 이 재화 가격 자체가 뭐 그냥 뭐 한 1,200만 원 정도 그냥 뭐 내가 뭐 만들어가지고 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누가 그 1,200만 원짜리 수출을 하는데 뭐 이런 거 따지겠습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규모가 크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뭐 K 방역이나 이런 게 막 유명해져 가지고 외국에다가 우리나라 마스크 그다음에 우리 방호복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려요. 많이 팔리는데 그 경우에 금액의 대금이 작게는 1,200만 이게 아니에요. 막 몇십억 단위로 팔게 된단 말이죠. 한번 하면은 환율을 실어서 보내면은 뭐 몇십억씩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 30억어치를 수출해요. 돈을 받는데 그냥 이걸 먼저 선물로 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물건도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하겠죠. 우리도 이제 계약금 중도금 받아가지고 계약금 받아서 발주 넣어서 물건 만들기 시작하고 중도금 받아서 대금 결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실어가지고 보내고 그다음 잔금 받고 하겠죠. 그러면 돈을 환전하는 시기가 돈을 받은 시기도 여러 가지 그다음에 환전하는 시기도 여러 가지인데 수출은 한 번에 한 통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한 거래에 대해서 쪼개가지고 신고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 기준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에 맞게 환율을 적용해서 입력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금 수출한 제한은 세금에서 발급부가 없어요. 우리나라 한글로 된 세금계산서 발행해봤자 상대방이 필요가 없겠죠. 뭐 물론 한글이 좀 이쁘게 생겼다 그래서 뭐 이렇게 외국 선수들 중에서는 막 야구 선수나
뭐 축구 선수들 중에는 한글을 막 뒤에다가 막 새기고 다니는 사람, 문신으로 새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정도면 뭐 우리나라 문화를 특히 사랑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 세계한서에 적어진 글을 읽을 정도의 수준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봤자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수출한 제한은 세계에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수재 영세율 첨부서류에는 수출 시장 명서를 제출해야 되고 소포 우편의 경우에는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 수령증, 그다음에 위에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수출했는데 수출 시장 명세서나 할지 작은 소포장인 경우에는 소포 수령증이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는 것들이라 우리가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뭐 앱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수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서류가 없으니까 왜냐면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수출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돈은 나한테 들어와 한다면 외화 획득 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돈을 영세율을 받게 된 서류를 같이 첨부해 가지고 영세율 첨부 서류로 제출하시라는 거예요. 예? 자, 이제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이 여기도 스크래핑 기술이 발달하고 일단은 뭐가 먼저 생겼냐면 우리가 신고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수출할 때 회사에서 수출시장 명세서 받고 송장 받고 받았어요. 근데 한 건이면은 수출시장 한 건에 송장 하나니까 여기 매칭이 됐지만 이게 뭐 한 달이면 뭐 여러 건이다. 적어도 10건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 수출시장 명세서와 송장이 정확하게 회사에서 일치시켜 보내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걸 매칭을 시키려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송장은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했냐면 뭐 지난 얘기 하기 그렇지만 링크 보시면 링크에 여기에 관세청이 있어요. 관세청에 들어가서 여기서 수출 이행 내역을 보시면 이게 화면이 바뀌었는데 수출 이행 내역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수출 이행 내역을 조회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출한 것의 내역을 우리 회사가 이 수출 신고번호를 입력하면은 이 어느 회사 제품이고 그다음에 언제 선적됐고 그다음에 거기다 송장은 어떤 겁니다라는 것을 중간에 수출 이행 내역을 받아볼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출력할 수가 있었어요. 관세청에서. 그래서 내역을 받아가지고 그 내역과 매칭을 시켜서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수출 시장 명세서 그다음에 관세청에 뽑은 수출 이행 내역 그다음에 여기 송장 내역 이걸 가지고 신고하다 보니까 흔히 다른 것도 빼먹을 수도 있는 거지만 특히 제일 많이 빼먹었던 게 뭐냐면 말일자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일기 확정 때 6월 30일 날 신고를 했어요. 수출 신고를 했는데 선적이 배가 그때 잘 안 오고 이래가지고 수출 선적이 7월 달 넘어가서 7월 3일 날 이렇게 선적이 됐어요. 물론 그렇게까지 길어지는 경우는 없지만 예를 들어 그렇다고 생각해봐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가 이게 1일자, 2일자는 있었어요. 그래서 하면은 선적일자 기준이니까 신고는 6월달에 됐지만 신고필증에서 6월달에 받았어요. 근데 선적일이 7월달이니까 7월달 2기 때 신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기 때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깜빡 잊고 2기 때 이제 자료를 이미 회사에서는 이미 우리한테 줬으니까 당연히 얘들이 알아서 신고했겠지 생각하고 있겠죠. 우리 근데 전에 받아놓고 이건 아직 신고 안 했으니까 잘 보관해 놔야지 하고 너무 잘 보관해 놓은 나머지 2기 신고할 때 빼먹은 거예요. 빼먹어 버렸어요. 빼먹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가 25일 날 신고를 했어. 그럼 26일 날 바로 아침에 전화 와요. 전화 와서 여기 수출력이 빠졌다. 왜 영세율 매출을 누락했냐라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러면 이 국세청에서는 이런 수출에 대한 내역을 전부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은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우리한테 줘라. 우리한테 주면 되지 않겠냐. 국세청에서 수출 시정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해놨어요. 자, 보시면 여기 책에도 있습니다만 자, 이 교재 앞부분에 보시면 앞부분에 세무대리 납세 관리 보시면 그러니까 세무대리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보시면 이 보시는 것처럼 이 하단부에 수출 시장 명세서를
수출 실적 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아, 그래서 저희가 세무사에서 강력하게 요청해서 어렵게 우리가 막 자료 받고 하다 보면 누락되고 있고 하지 않냐. 그런 자료를 줘라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수출 실적 명세서도 자료 주고, 더불어서 이제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의 전자발급 명세서 역시도 우리가 어렵게 상대방 회사에다가 우리 할 때, 물론 우리가 매출하려면 영세를 발행하려면 달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게 또 하는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국세청에 자료를 주면 얼마나 더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해가지고 수출 시장 명세서랄지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명세서랄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더불어서 이 수출 시장 명세서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 결과 프로그램에서 수출 시장 명세서를 불러올 수 있게 됐어요. 이전에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여기 아니고 여기 매입액 매출 매입 전표 입력에다가 수출 내역을 입력한 다음에 매출 수출 내역을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이 내역을 수출 시장 명세서, 영세율 첨부 명세서 세 번째 있는 수출 명세서에서 불러오기 해서 4월부터 6월까지 해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이게 이미 막함 처리를 시켜놨는데 취소를 다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전표 불러오기를 통해서 내가 입력해놓은 전표를 새로 이렇게 불러오겠습니다 해서, 예전에 기존에는 전표에다 매출 매입 전표에다 입력해놓고 내가 내역을 여기서 불러와가지고 확인해서 이 내역을 불러왔지만 거기다 거래처 코드 입력해주고 뭐 환율 입력해주고 했지만 수신고 번호도 입력해주고, 반대로 아예 그냥 수출 실적 명세서 자체를 불러오기를 통해서 여기는 이제 그 촬영용이라서 없지만 여기다가 책에 보면 내용이 있어요. 거기다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다 입력해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하면은 이 내역을 홈택스에 직접 가가지고 내역을 불러와서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역으로 그 내역을 전표 처리로 해서 전표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여기다 먼저 수출 시장 명세서에 먼저 입력하고 그 내역을 매입 전표에 전표 처리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 두 가지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금액이 많고 여러 건이다 하는 경우에 엑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또 엑셀 세식 내려받아서 엑셀 세식 올리고 하는 거 있겠죠. 근데 이게 어느 것이 더 편하다 말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 실적 명세서를 불러오기 때문에 일단은 국세청에 통해서 불러오는 거니까 이 내역을 먼저 가지고 보고 특별한 오류가 없는 이상 수출 실적 명세서를 가지고 불러오기를 통해서 하는 것을 가지고 신고하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하지만 회사에서 받은 자료, 엑셀로 작업을 해달라고 해서 받은 자료가 정말 정확하다면 엑셀 작업을 통해서 보완하면 돼요. 이 수출자 실적 명세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엑셀 작업을 통해서 보완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교재 뒤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엑셀로 업로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스크래핑해서 하는 방법, 그쵸,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이제 사례 연습 한번 보시면, 이게 기존에 이제 이 사례 연습이 기존에 지금 너무 간편하게 돼서 이제 이런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예전에 이 수출 명세서 한번 작성하려면 되게 힘들었어요. 이 내역 잘 받아야 되지, 수출 신고필증 받아야지, 뭐 선화증권 받아야 되지, 뭐 그다음에 뭐 받기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주더라도 뭐 친절하게 이걸 막 그 자료만 딱 해가 주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막 아예 그냥 수출 자료를 묶음씩 주는 경우도 있었고, 어쩜 좋은 회사는 PDF로 이렇게 다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줄 수도 있고 했지만, 이게 이것만 쏙 우리가 신고하기 좋은 자료만 추려서 주지 않아요. 뭉텅이로 막 다 스캔된 걸 주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추리고 뭐 빼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 경우를 가정했을 때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보면은 여기 예시 사례 문제 예시에 보시면 방금 전에 입력해 놓은 것처럼 뭐 거래처 어디다가 돈이 4월 20일 날 들어왔고 수출 금액은 뭐 26,980달러다. 선적일날 일자는 4월 5일인데 선적일자의 기준 환율은 이만큼이다. 입금이 나중에 됐죠. 선적일자보다 나중에 입금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선적일의 환율로 계산해서 이거 곱하기 이거 해갖고 계산해야겠죠. 과세표준이.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선적일은 4월 22일인데 입금은 4월 28일에 입금됐어요. 그러니까 선적일보다
뒤에 입금돼서 환율했으니까 이 선적일자, 이 기준일인 선적일자의 선적일 기준 환율 곱하기 수출 금액해서 과세 표준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대금은 선적일 후에 입금되었다고 아예 명시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그냥 연습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뭐 여러분들 시험 떨어뜨리고 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예 연습하기 좋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시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라고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예시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 경험이 많고 이러신 분들은 보면 딱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이게 수출 신고 필증이에요. 수출 신고 필증, 그러니까 보통 이제 관세사를 통해서 뭐 직접 하는 분들은 드물어요. 자기가 이제 전문적인 이 관세사 영역도 전문적이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하려면은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시간에 차라리 수수료 주고 회사에 이 사업 발전에 신경 쓰는 게 낫지. 이걸 직접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문가, 여기 부분의 전문가인 관세사한테 맡기시면 이렇게 신고는 관세사가 대신 해주는데 신고 필증을 받게 돼요. 그 신고 번호를 받고 신고하면 신고 번호가 나와요. 그리고 신고는 언제인지 나오는데 이 신고 일자가 선적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신고일자가 선적일자가 아니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뭘 또 받아야 돼요? 여기 빌 오브 랜딩이라는 선화증권을 받아야 돼요. 선화증권을 받아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27번에 온보드 데이트, 그러니까 선적일자가 나와요. 22년 4월 5일 날 선적됐구나 라는 것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4월 5일자에 환율을 통해서 입력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실습하는 거 보면은 방금 전에 입력한 내용이 그거예요. 여기서 수출한 내역, 그래서 품목 해가지고 이 곱하기 환율 곱하기 선적일자 환율 곱하기 공가액 곱해가지고 입력하시면 된다는 거죠. 나중에 돈이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외상이에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이렇게 입력해 주신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처음에 그 전에 이제 기존 방식대로 불러오는 방식을 선택해서 한 거죠. 전표 불러오기를 통해서 해가지고 입력한 다음에 이렇게 입력하면은 영세율 구분도 나와요. 영세율 구분 해주시면은 이게 영세율 구분 나중에 영세율 실적 명세, 영세율 명세서 작성할 때 도움이 되겠죠. 직접 수출했다라고 입력해 두시면 거기다 수출 신고 번호를 입력해 두시면 나중에 여기서 영세 구분 코드 이렇게 많은데 부가세법상 영세 코드 중에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봤듯이 수출 실적 명세에서 불러오기, 아까 전표 불러오기 했죠. 그래서 여기서 전표 불러오기를 통해서 이렇게 불러온 내역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체크해서 해주시면 얘기 되겠죠. 지금 이제 이미 입력돼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시고 여기 똑같이 있는 것은 체크가 안 돼요. 이미 입력되어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마감해 주시고, 마감을 해 주시면 돼요. 다 입력이 됐으면 이제 신고서에서 마감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환율을 아직 입력 안 해서 그런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요즘에, 홈택스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니까 수출 실적 명세서를 불러와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역으로 이제 전표 처리를 해야겠죠. 전표 처리, 매일 전표로 반대로 처리해야 되는 방법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대용량이다. 양이 많다라고 한다면 엑셀 작업을 통해서 내용을 받아서 우리가 엑셀을 다운받아서 회사로 보내줘서 내용을 받아가지고 여기가 비교해 보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고 실적명세 작성하는데 여기에 금액이 실적명세 한번 봅시다. 이 합계 금액이 위에 잘 입력되는지를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외에 기타 영세율 매출이 있으면 이 금액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내역이 아래에 있는 실적명서 아래에 있는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잘 들어와 있는지 봐야 되는 거죠. 하면은 보시다시피 아니오로 되어 있군요. 아니오. 하면 이 내용만 불러가지게. 여기 외에 이제 내용 신청자나 구매 확인 사항 공급도 입력해놨었나 봐요. 이거 없다고 가정한다면 이 방금 전에 수출한 내역, 수출 실적 명세서를 통해서 한 10만 5,543원 이 내역이 여기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이렇게 불러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까지 작성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영세율 매출 명세서는 이 직접 수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가세법상에 영세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있어요? 조세특례 제한법상에 영세율도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우리가 대신 내역이 뭔지 알아야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수출을 통해서 혹은 대행 수출을 통해서 국외로 수출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제공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흔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있어요? 이게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에 이제 외교관들이 와 있는 외교관들이 숙박을 하는데 뭐 장기 체류한다라고 하는데 뭐 레지던스나 이런 데에 해당되는 것들, 그리고 이 국외 공간, 이게 외교 공간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 뭐 보면은 무슨 대사관, 뭐 어디 영사관 있잖아요. 거기도 틀림없이 사람들이 일하고 하는 건데 거기서도 재화나 용역이 필요하겠죠. 책상 뭐 처음에 꾸리려면 책상도 사야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국내에 있지만 취해법권 지역, 우리 국외하고 동일시역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수출을 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국내에 있지만 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들, 이런 항목들을 쭉 항목에 맞게 입력해 주시면 여기서 불러와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에 반영되느냐? 우리 보시면 신고상에 영세율에서 세금에서 발급분이 있고 기타분이 있는데 직접 수출은 기타분에 해당돼요. 아, 영세인데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영세율, 아까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은 국내에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반드시 발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나요? 꼭 그렇지만 않아요.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상대방이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돼요. 우리가 국외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 유럽에 가서 K-팝 공연을 해요. 근데 그걸 K-팝 공연을 기획한 회사가 국내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 연예기획사가 거기서 용역을 제공해요. 라고 한다면 기획한 상대한테 용역을 제공하는 우리 기획사는 연예기획사는 거기에 기획하는 업체가 국내에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해야겠죠. 하지만 그걸 주관하는 사업자가 외국에서 초청해가지고 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라면 그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겠죠. 그렇죠. 그때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아닌 기타가 포함이 되겠죠. 자, 이제 뭐 뒤에 팁이 있는데 영세 기타나 영세 세금계산서 발행번호 표시되어 있는 거고 아까 선적일자 조회나 이런 것은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수출신고번호를 입력하면은 선적일을 조회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그쵸. 이 내역을 그래서 홈택스가 전부 다 불러와져 있기 때문에 홈택스를 통해서 조회하는 것도 가능한데 원래는 여기서 조회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환율은 마찬가지로 서울 외환중개.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 보면은 여기 링크에 뭐가 있어요? 홈택스하고 세무서식 밑에 뭐 관세청과 환율조회 서비스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환율조회는 우리가 일일이 조회해가지고 입력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좋아져가지고 스크래핑 하면은 그대로 불러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여기 서울 외환중개 사이트에 가서 여기 링크에 걸려 있으니까 서울 외환중개 사이트에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서울 외환중개 사이트에 가서 환율을 조회하시면 돼요. 그날 기준 환율을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역 4와 5에 환율 조회와 관세청이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략하게 수출지적 명세서와 영세율 매출 명세서 작성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